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반도 기위에 영문 코리아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남과 북의 선수 22명이 커다란 환호를 받으며 링크에 들어섭니다. 경기에 앞서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당초 실력이 떨어지는 북한 선수들을 상대적으로 출전 시간이 적은 4조에만 투입하겠다던 세러머니 감독은 예상과 달리 북한 선수들을 중용했습니다. 북한 정수현을 한수진, 이은지와 함께 2조 공격수로 투입했고 또 다른 북한 공격수 려송이도 3조에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게 했습니다. 4조에도 북한 공격수와 수비수 1명씩을 배치해 1조를 제외한 모든 조에 남북 선수들이 섞이도록 했습니다. 손발을 맞춘 지 열흘밖에 안 된 단일팀은 세계 5위 스웨덴의 힘과 조직력에 밀렸지만 온몸을 던지는 육탄 방어로 대량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단일팀의 첫 골은 한국 선수들로만 꾸려진 1조에서 나왔습니다. 2대0으로 뒤지던 1피리어드 종료 1분여 전 대표팀의 에이스 박종화가 강력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인천 선앙 링크에서 열린 유럽의 강호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의 펜스 부통령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과거와 같은 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순 평창 패럴림픽 폐회 이후 조속한 한미 연합 훈련 실시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이 한국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나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아베 총리는 북한 미소 외교에 끌리지 말고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7일 도쿄에서 열릴 회담에서 대북 압력 강화 지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위기론을 줄기차게 부각시켜온 일본 정부.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 내 거주 일본인의 대피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 중인 서지현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조사단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와 서 검사의 직속 상관으로 성추행 당시 고충을 상담했던 이상철 변호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조사단 부단장인 박현주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상황부터 이후의 인사불이익 등 폭로 내용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 전 검사장과 당시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덮고 인사불이익을 준 의혹과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듣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듣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 출석은 진상조사단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조희진 조사단장은 과거 발언과 관련해 자격 시비가 일었고 서 검사 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재련 변호사 역시 과거 활동 논란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재원이나 조윤선이나 이병기도 혐의가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건 중에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는 막아달라. 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특조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을 찾아와서 특조위 관계자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게 공식 문서로 발견이 됐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면 여기에 왜 박근혜 7시간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보통 박근혜가 그렇게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면 있잖아요. 그래 털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 시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는 거지? 아니,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작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첫 상황 보고를 청와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그걸 9시 반에 알았냐? 청와대 공식 문서에는 10시에 알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나온 보도인데 청와대가 박근혜에게 오전 8시 35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55분 가까이 세월호가 침수됐고 현재 구조작업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뭐 시술 받네 뭐 하느라고 몰랐었네 했던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를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가 마취제에 취해 있어서 몇 시간 비웠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박근혜 7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박근혜의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 전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어떤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테타 시도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독박을 우리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게 만드는, 물론 이제 박근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는 다 알지만 그러한 세력들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시간 방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김재원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정무수석도 있었고, 그다음 정무특보보좌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특보보좌관에서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는 어쨌든 개혁특위위의 간사까지 했었는데 이게 되셨었고, 그다음에 이병기가 당시에 6월부터 국정원장을 맡았거든요. 14년 6월부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에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와버리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조윤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국회에서 방해하고 특조위 방해하고 엄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측면 지원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서 이 문건대로 7시간을 바뀔 수 없도록 15년 11월 달에 이게 지금 안건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올라갔는데 이걸 방해한 거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막 전화하고 지랄하고 밑에 카페까지 왔다가 의원들이 안 와버리고 막 소리치고 나가고, 이 짓을 조직적으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이고 대형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공작을 폈던 사건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는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박완주 의원이 작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그게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조작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경한테 청와대가 유선으로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9시 22분에 세월호의 승선원 500명이 탔냐? 이렇게까지 인원수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9시 22분이에요. 청와대 쪽에서 밝힌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9시 반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초로 이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어요라고 119에 신고한 학생이 8시 58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건들이 나온 녹취록들이 나온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8시 반에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분명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 게 당시 NSC 회의가 있었고 그 청와대의 NSC 회의가 혹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당, 청, 해수부 3자의 세월호에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김영석과 윤학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당시 움직임이 1시간 정도의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과 당청이 나서서 7시간의 행적을 숨기려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그때 8시 반부터 있었던 NSC 회의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과연 보고가 안 됐겠느냐. 초기부터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막 다루면서 두 분의 말씀과 지금까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NSC 회의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근데 박근혜를 배제한 채 뭔가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그 박근혜가 알게 된 시간은 자기들이 했던 필요에 의해서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공문서잖아요. 해경이 제출한 청와대 해경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미 박근혜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청와대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해경이 이미 보고를 하고 있고 청와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알았다는 시점을 조작을 해서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킨다. 그러면 뭔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막아달라는 게 그냥 대통령의 권위에 너무 반하니까 특조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니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급박했던 상황인 거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 그것에 대한 그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의결한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문건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청와대로부터 오더를 받았든지 분위기를 감지해서 뭔가 시도했다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오더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은 당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들 불러서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가적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적 범죄.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획침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실탄을 풀어 가보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정도로 당정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사가 직접 이루어질 것이고 당사자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밝혀질 경우 문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진짜 장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뇌물죄네 뭐네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야 된다 이런 게 보고요. 또 다른 또 죄가 하나 또 요즘에 또 나왔죠. 예, 박근혜가 예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고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친박간별 여론조사. 친박이 아니지 진박간별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 박근혜를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불법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혐의가 몇 지금 범인가요 도대체? 21개입니다. 21범인가요? 처음에 시작은 18범으로 하였으나 그 끝은 몇 범이 될지 모르느니라. 18범이 아니어도 18범. 18범으로 시작했으나 아니, 요거를 병합을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골이 진토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빨리 불어야 돼요. 짱돌형으로 할 것인지 평생 살 것인지. 아니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박근혜가 도대체 그 7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토하는 게 그나마 형량을 몇 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총선에 여론조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되나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드디어 그럼 이제 공직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그렇죠.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진박간별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준 사건이에요. 팩트는. 이렇게 박근혜 개인을 위한 사천, 자기 그렇죠. 지켜줄 사람들만 골라내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을 또 국정원에서 돈 받아다가 한 거고 생각해보면은 2013년에 박근혜가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요. 그리고 2013년 그 초반에 부정선거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간첩 조사 사건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날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대국민 언론에 사과를 나와서 하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그게 바로 이번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딱 4년 전이거든요. 네. 정권 초창기에 벌어지는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어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뭔가 정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 중에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를 하겠다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있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4.16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형 사건이 터지죠. 문건. 청와대 문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게 되는 12월인가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세월호와 관련된 뭔가 이슈로 덮는 방식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뭔가 청와대 내에 암투극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거기까지.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보면 네모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적극 대응. 그 적극 대응이란 말은 왜 정치적 언어로 쓰 있잖아요. 뭐 감히 우리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뭐 검찰에 불려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면이든 뭐 아니면은 직접 대면 조사든 간에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라고 할 정도면 뭔가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막아야만 되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10월 달에 그 기사까지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극 대응이라고 저것들이 쓴 문건이 나왔다는 그 적극은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과 이쪽 특조위에다가 발언을 해서 대응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적극 대응은요. 어버이연합, 기타 등등 이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키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경찰을 통해서 미행하고 이런 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걸 지적했는데 적극 대응 위에는 뭐가 있죠?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적극 그렇죠. 대응은 적극 대응을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요. 이하 부처들은요.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분야에서 그래 대통령이 적극 지시 내렸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일사불란의 공문이 내려가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감청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찰을 하고 이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미친 듯이 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사찰 장비를 사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사안이 적지 않고 큰 사건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근원을 찾는데 교두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참사의 책임자인 건 맞는데 진짜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조끼를 다 입었는데 뭐 이런 식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이 처참하게 앗아간 뭐 이런 형태의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용당한 그런 측면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기획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날 측근들이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네.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알아서 이제 다 했다 밑에서 이너피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제거 위한 거냐? 암투극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희생된 국민이었다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만 아마 곧 밝혀지겠죠.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어서 저는 그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수부 내에 들어있는 또는 각 부처에 들어있는 암적 존재, 관료주의 아직도 그들이 버티고 있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석 등이 해수부 장차관들이 들어가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불게 될지가 난 되게 궁금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경오염이 되면 환경부하고 관련해서 반대에 있는 산업통상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부처인데 거기에 청와대의 오다일 걸로 추정되는 그 오다에 의해서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작업을 가장 선두에서 해왔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쪽의 실도는 이해가 안 돼요. 세월호가 뭐 정권을 좀 어렵게 한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짐짓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어려워진다가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커지면 정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정권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특조위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 작년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다시 세월호도 방송에서 특조위보다 더 현실적인 거는 이런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검찰이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조윤선, 뭐 이병기, 김재원 플러스 김영석 등의 정부의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 수사를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사실 뭐 검찰이 이 수사를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느냐 그래서 선원들을 처벌했잖아요. 1, 2, 3 정장 뭐 이렇게 해서 처벌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에 누가 관여돼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느냐를 수사하는 거는요. 다시 수사가 아니고요. 첫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이 용산 참사 9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직접 제 눈으로 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는 최소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의 이를테면 속편, 이 영화 공동정범의 공동감독이시죠. 김일란 감독님하고 이혁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일란 감독님부터. 이름을 우리 방송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기억을 아니, 기억이 아니라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 두 개의 문은 저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공동정범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네, 네. 최근에 그 1987 감독님 인터뷰하려고 심야에 가서 영화 보고 온 기억이 나요. 심야에. 새벽 1시 반인가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동정범은 제가 볼 시간이 사실 없어서 죄송한데 두 개의 문의 기억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이혁상 감독님. 네. 꼭 저렇게 생기신 분들은 목소리가 좋아요. 아, 그런 법칙이 있나요?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가끔씩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비슷해요. 예. 구강 구조가 되게 더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광고에 나오셔서 그렇죠. 목소리는 굉장히 그렇죠. 친숙하실 거예요, 다들. 그렇겠네요. 근데 요거 만드시는 분들이라 광고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 오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 녹음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 예. 저희 굉장히 낯선 그런 또 광고여서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의 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자, 지금 1월 20일이 용산 참사 9주기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9주기 맞았는데 두 분의 어떤 소회? 어떤 겁니까? 9주기가 되니까 벌써 9주기가 됐구나. 정말 벌써 그게 9년 전 사건이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저의 그 10년이란 시간도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9년이나 되었는데도 5분의 죽음이 아직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유가족들의 그 원통함이라는 게 또 9년 동안 계속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올해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좀 어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되고 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용산 참사가 나온 느낌은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종의 검은 그림자를 가진 어떤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첫 시작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나고 그런 느낌이라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악마적 시작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두개문의 맨 마지막에 인권활동가인 박진 씨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와 비슷한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두 개의 문 마지막 부분에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마치 예언처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졌고 모진 시간을 좀 보내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익성 감독님은요? 네. 원래는 김일랑 감독의 원작인 거잖아요. 여기 아까 전문 용어가 뭐였었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스피노프요. 스피노프. 맞습니다. 스피노프. 꼭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공동 감독으로 참여하신 계기가 뭐예요, 그러면? 김일랑 감독이 열심히 꼬셨고요. 저 역시 두 개의 문에서는 이제 감독은 아니었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의 문의 후속편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두 개의 문이 나왔을 때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2012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약간의 희망은 있었죠. 어쩌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다시 이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이 용산 참사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랑 감독이 먼저 저한테 우리가 두 개의 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었으니까 한번 속편을 만들어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진상규명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하나 났어요. 김일랑 감독은 예전에 뉴스타파 앵커도 했죠. 네, 맞습니다. 별걸 다 하세요. 정말 별걸 다 해요. 했네요. 자네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알릴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다 뭐든지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때 거니까. 당시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어쨌든 두 개의 문을 이제 막 상영하고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했던 시점이었었는데 그 시점에서 제안을 받으니까 뉴스타파 뭐 앵커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용산 참사를 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광화문의 대한문이었죠. 대한문에 농송차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스카이엠 농송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밀양, 강정, 용산, 쌍차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정권 전에 뭔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설지 몰랐으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모여서 어쨌든 이 지금 국가폭력을 알리자라는 취지로 또 프레스센터 바로 건너편에 농송촌을 차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별걸 다 했죠. 그러시구나.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박근혜 파면시킨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그렇죠. 그 민주주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두 개의 문 포스터를 보면은 경찰 특공대가 표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용산 참사 자체를 특공대 시각에서 연출한 거다. 근데 그걸로는 지금 부족하셨다고 느끼니까 스핀오프가 나온 거잖아요. 네, 발음하기 어려우시죠? 스핀오프.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걸 어떻게 정권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 문제도 있고 다 담지는 못했을 거고 이미 최근에 이제 용산 참사 관련된 분들의 사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스핀오프 작품을 만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두 개의 문을 했었을 때 이제 영화적으로는 뭐 영화적으로 미완성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용산 참사를 알리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망루 4층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였었는데 경찰 아니면 철거민이죠. 근데 이제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듣거나 하긴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철거민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감옥에 계셨거나. 근데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이 출소를 하시니까 그 망루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출소하신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목이 두 개의 문에서 공동 정범 그러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무협 영화의 제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혁성 감독님. 네. 공동정범은 영화를 보시면 또 잘 아시게 될 것 같고, 또 워낙에 또 우리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관계를 또 공동정범이라고 또 해주셔서 예,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말하자면은 어떤 그 범행에 참여 의사와 정도의 차이 없이 무조건 한 그 장소에 있거나 그걸 같이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모두 다 똑같은 형으로 그들 모두를 범죄를 구형할 수 있다, 형을 구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사실 이 공동정범이라는 게 조직 사건, 특히나 공안 사건에서 정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적용되던 법 개념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역시나 그 철거민 분들의 어떤 연대 그 조직을 모두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예, 적용한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근혜가 보면 두 분이 공동정범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사실 그들도 공동정범이죠. 네. 실제로 이번에 그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보면은 다 그 공동정범들이 있어요. 은폐하고 무마하고 저지른 놈이 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이 이제 공동 연출이라는 건 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든 거거든요. 저는 공동으로 뭘 작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만 해도 1인 8역 뭐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지 마음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건데 맞아요. 공동 감독이라는 게 왜 그러셨어요? 김일란 감독이 뭔가 내가 힘이 좀 붙여서 아니면은 화살을 같이 맞으려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힘에 붙여서도 있고 화살을 같이 맞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이혁상 감독님이 더 독특한 어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편집을 하더라도 제가 편집한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기 때문에 혁상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같이 빌려서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계속 꼬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두 개의 문을 했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집에서 이야기 구조나 이제 어떤 컷을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되게 이제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편집이라 하더라도 혁상 감독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만지면은 훨씬 더 뉘앙스가 잘 산다고 해야 될까? 의도가 잘 살고요. 또 이제 편집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같은 자막을 쓰더라도 자막의 폰트에 따라서 자막이 나오는 속도, 크기, 뭐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혁상 감독이 너무나 잘하고 잘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에서 미처 다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동정범할 때는 같이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영화적인 느낌을 좀 잘 살려보자라고 계속 꼬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개의 문보다 공동정범이 조금 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든 답변을 해주셔야죠. 벌써 끝났나요? 더 많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눈치가 거기서 그 정도에서 하시고요 라는 눈치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끝났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네, 눈빛이 아니에요? 아니요, 저 시계를 이렇게 보시길. 말이 끊기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바로 치고 나와야 되겠네요. 사실 저희 집안 가훈 같은 게 절대로 친구랑 동업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워낙에 아버님이 동업을 하셨다가 사고를 많이 내셔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일란 감독하고 제가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다큐를 만든 지가 벌써 15년이 됐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둘이 알게 된 건 한 25년 됐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정범에서 공동연출로 같이 작업을 했어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큰일 날 스토리. 변영두 감독 왈. 주인공들이 카메라를 겁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게 하는 그 깊은 신뢰관계가 가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외치는 갈등의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뭐 이런 식의 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이제 관객분들이 특히 또 두 개의 문을 봤던 관객분들이 기대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흐름이 있어서 놀랍다, 당혹스럽다, 불편하다, 강렬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이제 관객분들이 좀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지점이 이제 변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인공 5분이
좀 갈등을 좀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의 이야기들을 카메라에서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되는데 조심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은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담을 수는 있죠. 담을 수는 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고 또 영화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주인공들이 모두 동의해 주셔서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조금은 사적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안의 가족들이 싸우는 얘기를 만든 어떤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집안 싸움이 나면 다큐를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이거를 우리끼리만 보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과연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할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나름 진보 진영,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담아내고 그것을 동의해서 게다가 조금 사회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어떤 질문으로서 만들어서 다큐로 이렇게 상영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변영주 감독님이 좀 많이 극찬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변영주 감독님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은 평론가 분들이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네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해주시다니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좀 약간 평론가 분들이나 보신 관객분들은 조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 평들 있죠. 모든 면에서 세련된 영화, 다큐멘터리이기에 가능한 압도적인 서스펜스. 마차님의 목소리는 압도적 서스펜스를 전달하기엔 부족하네요. 다큐멘터리이기에 가능한 압도적 서스펜스 이런 느낌으로 가요. 네, 맞습니다. 마차님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봤더니 관람객 평가나 기자 평론가 평가가 신과 함께보다 높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요, 카메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 그때는 카메라가 있다는 의식 자체를 못하는. 어쨌건 제가 안 봐도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자. 이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선은 경찰 특공대 시선은 아니신 거잖아요. 이 편에서는. 네. 그런 거군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일당 건물이 불타고 있을 때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저 안에 사람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죠. 어느 날 제가 우연치 않게 종로에서 내려오는데 그 자리가 수습이 안 됐을 때예요. 차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렇게 누군가는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주차장인가요? 거기? 지금은 이제 효성에서 그 재개발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기초 작업. 그래서 막 철골들이 올라오고 있는 효성이군요. 중이었습니다. 예. 네, 효성물산입니다. 그게 9년 전이고 9년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학생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화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지 내가 직접 뉴스나 TV를 통해서 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현재 대학생 분들이 반응이 뜨겁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데요. 여기에 정보력이 놀라운데요. 안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약간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깜놀했는데요. 실제로 어제도 이제 딱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이제 이 대학생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 이 영화를 본 그런 관객분들이 이제 이랑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놀랍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밀양의 병원 화재 사건 같은 그 정도의 느낌으로 어렴풋하게 기억나지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호순 사건이 훨씬 더 크게 기억이 되고 그거는 이제 훨씬 더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몰랐던 거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기했던 부분은 조금 20대 후반의 조금 젊은 관객들은 이 영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람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압도적 서스펜스라고 말한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들에게 다 공감을 하면서 좀 어른들하고는 한 40, 50대 관객분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관람 형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신기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1987 감독님도 한 10몇 년 동안 거의 연출을 거의 못할 정도. 그래도 그 상업적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알려내잖아요.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은 상업적 영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질문에는 혁상 감독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다기보다는요. 상업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또 뭐 독립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이제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투자만 해주면. 네, 사실 지난 15년 동안 이제 연문홍치마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개봉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독립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독립 영화란 거 참 힘들구나. 예. 그래서 사실 연문홍치마의 여러 활동가들과 감독들도 뭐 생계 걱정 정말 많이 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극영화를 해보겠다, 뭐 투자를 받아서 상업영화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영향력 있는 내 메시지를, 내 주장을 좀 더 넓은 어떤 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더 있었고요. 예.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떤 다큐를 통해서 배워왔던 어떤 태도나 그리고 사회적 주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주인공들과 공감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큰 배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들을 좀 잘 살려내서 그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네. 팟캐스트가 그래요.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 현재. 근데 최근에 1987 보면서 느낀 게 왜 이 영화가 왜 이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산 참사도 분명히 어떤 감독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초절했던 막 아비 귀환의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 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맨날 해왔던 메시지이기도 한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봅시다.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영화 전체 관객 중에 한 10분의 1만 되더라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회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게 일상화돼서 한 달에 한 편씩은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국민적인 운동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고발이잖아요. 네. 사회의 그렇죠. 문제에 대한 고발.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극장, 배급사, 영화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관객으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또 그런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그런 또 관객의 어떤 또 적극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문, 사람들의 정권 교체 열기가 좀 뜨거웠을 때라 시류를 좀 탔다고 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스피노프, 공동정범이 나오는 건 사회적 이슈를 좀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조금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건데 꼭 사회적 이슈가 뒷받침되어야만 보는 게 또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또 저희 나름으로는 그래 영화적 완성도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작비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 없는 제작비에서도 사운드 믹싱과 막 그 색보정과 막 이런 후반 작업을 진짜 공들여 해서 극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안 가지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꼭 고발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고민이랄까, 뭐 조금 인문학적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지점들도 있어서 사실 새로운 정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조금 성찰적인 다큐멘터리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착오는 아니고 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네. 때를 잘 타면 네네. 작품성과는 아무 상관없어. 때를 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를 점쟁이도 아니고 맞출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또 어떨 때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방송을 낸 지 며칠 만에 다시 그 에피소드가 인기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본인들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책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 영화가 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게요. 지금 관객들의 어떤 부분은 또 되게 뜨거워서 혹시 이 영화를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아직은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네네네. 이분 만나셨죠, 최근에? 네. 정보력은 진짜 좋으시대요. 놀랍습니다. 아니, 여기 다, 뭐,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막, 부담스럽게. 정말 그거야말로 운이 좋았던 만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운이 두 개의 문 때도 진짜 많았었는데요. 그런 식의 운과 함께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점화가 되면서 관객들이 이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를 많이 봐주셨는데, 공동정범 역시도 이상하게 그런 식의 운은 굉장히 많이 따라주는데요. 윤석열 지검장이 1급 기문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러 왔는데 어쨌든 그게 방산비리 관련한 부분이었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한 관계자분들하고 비공개로 그 영화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건너편 관에서 공동정범을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분들하고 온다, 한 20분 후에 도착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플렛을 들고 이제 기다렸다가 딱 오시길래 인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산 참사와 관련된 출소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공동정범으로 과잉 기소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상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들이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으시네요. 공동정범 홍보에 까메오. 뭐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어쨌든 지금 MB 관련해서 다 쓰며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설 기간에는 조금 수사 상황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뒤로 갈수록 박차를 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MB가 어쨌든 4대강부터 시작해갖고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파헤칠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참사는 MB 정권에서 가장 극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재판 상황을 굉장히 불리하게 가져간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용산 참사는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보셔야지. 네네. 진압의 당사자인 사람은 정치권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석기? 네.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를 하지도 부족할 판에 정치권에 가서 승승장구해요, 그럽니다. 네. 더군다나 김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용산 참사에 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인 진압이었었고 사실은 과잉 진압인 것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법,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이명박과 김석기가 진짜 공동정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참사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욕설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 누워서 하는 소리 있잖아요. 김석기만 생각하면 아, 개새끼. 정말 나쁜 새끼.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아닌 것을 구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 공권력 집행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급한 일이었냐고요. 그 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차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유감 표명한 적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개새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주기 했는데. 사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산 참사 직후에 진상조사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지시 이후에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기소와 수사 방향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자기 정권을 보호하라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걸면서 저항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막 바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방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자리 잡게 되는 게 이명박 정권 때부터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 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용산을 제대로 진상규명했을 때 바로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용산 참사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검찰과 경찰이 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 공동정범도 두개문 2로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막루 안에 계셨던 이 철거민들이 뭔가 그 안에서 보셨던 진실, 불은 왜 났고 왜 5명의 철거민과 한 분의 경찰이 죽었는지 왜 그렇게 희생이 났어야 되는지를 그분들은 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던 거였는데 결국 이분들의 어떤 기억과 트라우마가 너무 큰 나머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몇몇 단서들은 잡은 게 있지만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막루 안에 정말 같이 있었던 경찰 특공대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용산 참사를 수사했던 검찰, 경찰의 증언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진상규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요. 우리가 꾸준히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진상규명이에요. 최근에 왜 용산 참사를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트윗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영화에 대한 평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초능력이란 연대다 이렇게. 염력 이야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염력 크레딧에 스페셜 땡스 2억상 기밀란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상호 감독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산 참사를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철거민과 관련된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꼭 이 주인공들과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래서 그 철거민들의 어떤 감정을 좀 배우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공동정범을 비밀리에 먼저 시사를 보셨군요. 했었습니다. 예. 주무시는 시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팟캐스트들을 주로 들으신대요. 아, 정말요?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나 여기까지 지금 잠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영화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보는 영화 1987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이 공동정범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개봉관들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개봉관이 처음에는 한 90여 개였는데요. 1주차 딱 지나자마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40여 개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대통령님이 오시면은 이게 이제 한 10배 좀 불어납니다. 너무 좋겠네요. 그럼 1월에는 1987을 보셨으니까 2월에는 공동정범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한 달에 한 편씩은 보셔야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한 달에 한 편씩 그렇게 대중과 함께 영화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프레지던트의 2월의 영화입니다. 2월의 영화는 공동정범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취임할 때 취임사도 그렇고 5.18 기념사도 그렇고 이 정권은 회원의 정권인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런 정권이고 지금까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부분들도 전부 다 과거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던 지금까지도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원통한 사건들을 풀어주시는 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정범의 주인공들과 유가족들은 바로 그 원통함을 지니고 또 9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진상규명일 텐데 뭐 영화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언급이라도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진상규명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정서를 관통하는 줄기 이런 게 있어요. 1987에 나오는 그분들의 관통하는 정서는 5.18이에요. 5.18 진상규명을 하는데 7년 걸리는 그 정권 바꿔내는 기억이고 이명박 때도 거기에 관통하는 가장 밑바닥의 정서는 용산 참사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대책으로 세월호로 많이 흘러서 진상규명을 외쳤던 거거든요. 여기 대통령님께서 들으시는 거 다 알아요. 한 번쯤 이렇게 언급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동력들이 되거든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 수준의 페이크 다큐까지 요새는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국민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는 채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 제가 앞에 이렇게 모신 분들이 뭔가 멋지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상업영화 시대에서 지금 이와 같은 독립 다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후대에도 이런 분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이나 기대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스카이엠과 같은 활동을 하셨다는 게 저는 또 놀라웠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게 되신 뭔가 배경이라던가 직접적인 영향을 가졌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을 잘 사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못 사귀는 건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나서 같이 고민하고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재미나게 좋은 세상 만들까를 생각하는 저한테는 이혁상 감독 같은 또 다른 연분홍치마 활동가들, 다른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두 개의 문에 나왔던 주인공분들 인터뷰해줬던 분들이 다 친구들인데 김영태 변호사님 빼고 친구들이 인권 활동가들이고요. 제가 용산 참사에서 용산 현장에서 미디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친구가 인권 활동가로서 거기서 이제 진상규명을 하면서 미디어 활동가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을 달려갔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혼자라면은 이 오랜 시간을 같이 활동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연분홍치마 그리고 이혁상 감독 다른 인권활동가 친구들이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오직 친구들 덕으로 왔다. 네네. 과도한 겸손이신데요? 아니 과도한 겸손이 진짜 아닌 게요. 모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모이면 삶이 연대시군요. 그러면 사코도 연대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영화판이나 다큐멘터리 쪽에서 여성이 얼마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알아요. 선입견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워낙 좋아서 그걸 잘 막아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끌어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어떤 한 축에서 이런 부류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가를 쌓으신 거거든요. 그 지점이 전 놀랍고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상 감독이랑 15년을 지금 다큐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같이 공동 감독을 한 건 처음이고, 근데 이제 혁상 감독이 했던 작업에 제가 PD로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어떤 호흡을 맞춰왔던 이런 식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같이 이렇게 고난이랄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온 시간이 꽤 길어요. 15년 정도면 꽤 길죠. 거기서 같이 했던 작품만 지금 몇 번째, 9번째인가?
과도한 어떤 공적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안 내도 돼. 이제 이런 심포도 이론이 나오는 거지. 돈 안 내도 돼. 좋은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도 농담처럼 보이는데, 좋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 팟캐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계속 만나요. 네. 만나는데,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가 모여서 다수가 되면 그 세상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라서 누군가는 다큐멘터리를 해야죠. 다 상업 영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작년에 되게 돌아가신 박종필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알죠, 예. 박종필 감독님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큐를 하세요라고 후배들이 물어보거나 그런 질문을 이제 기자들로 받거나 할 때마다 박종필 감독님은 우리가 그냥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해서라는 답변을 늘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나네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 다큐멘터리 상영관이 이수역에 있죠. 네, 아트나인. 아트나인이요. 예.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심야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심야에 안 하실 것 같다. 시간 배분상. 네, 시간표 한번 확인해 어떻게 된지 확인하고요. 예. 꼭 와주세요. 제 한 명을 관객으로 잡으려고 스크리너를 안 줬어요. 정말 치사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저희가 이걸 영화적으로 굉장히 정말 이 영화적인 감각을 살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극장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 온전한 사운드 농담이었어요. 시스템과. 농담. 스크린으로 보면 이 매력이 확. 예. 제가 원래 좋습니다. 영화 관련한 인터뷰를 할 때는 스크린을 달란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라는 사람 어떻게 믿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딱 내가 보고 아예 내가 그 받은 비밀번호를 지우는 방식으로라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조그만 모니터 같은 걸로 보는 게 감독들이 된 A가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지금 5개 상영관에서 메가박스 서울극장 이런 데서도 오픈이 되어 있네요. 예, 예. 네, 독립상영관뿐만이 아니라 네,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이 주변에 암약하고 있을 겁니다. 극장들이. 네, 경기도 같은 데도 롯데시네마에서도 오픈되어 있고요. 그 두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 새가 날아든다는 한 번 나온 사람은 끝까지 케어하는 일종의 연대 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인터뷰가 아니고 첫 방송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얼굴 트면 안면 트면 계속 부른다.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계속 영화가 개봉이 끝나서 망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나와서 해야 돼요. 네. 뒤에서 지금 배급사 직원분이 막 웃고 계시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새날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짧게 마지막으로 두 분 우리 애청자분들께 첫인사였으니까 첫인사 겸 오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끼리 그런 얘기예요. 공동정범이 10만 관객이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가능할 거다. 예,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공동정범은 꼭 봐야 할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화로서도 그냥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재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가 코믹하다 이런 뜻의 재미는 아니고요. 무섭거나 슬프거나 다 재미에 포함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면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왠지 두 분 모셨는데 되게 뭉클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전혀 낯설지가 않았고요.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공감력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정범 기억하십시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 들으시는 거 다 합니다. 언급이라도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분명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 게 당시 NSC 회의가 있었고 그 청와대의 NSC 회의가 혹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당, 청, 해수부 3자의 세월호의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김영석과 윤학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당시 움직임이 1시간 정도의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과 당청이 나서서 7시간의 행적을 숨기려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그때 8시 반부터 있었던 NSC 회의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과연 보고가 안 됐겠느냐. 초기부터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막 다루면서 두 분의 말씀과 지금까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NSC 회의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근데 박근혜를 배제한 채 뭔가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그 박근혜가 알게 된 시간은 자기들이 했던 필요에 의해서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공문서잖아요. 해경이 제출한 청와대 해경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미 박근혜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청와대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해경이 이미 보고를 하고 있고 청와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알았다는 시점을 조작을 해서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킨다. 그러면 뭔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막아달라는 게 그냥 대통령의 권위에 너무 반하니까 특조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니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급박했던 상황인 거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 그것에 대한 그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의결한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문건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청와대로부터 오더를 받았든지 분위기를 감지해서 뭔가 시도했다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오더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은 당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들 불러서 조사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가적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적 범죄.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획침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실탄을 풀어가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정도로 당정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사가 직접 이루어질 것이고 당사자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밝혀질 경우 문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진짜 장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뇌물죄네 뭐네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야 된다 이런 게 보고요. 또 다른 또 죄가 하나 또 요즘에 또 나왔죠. 예, 박근혜가 예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고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친박간별 여론조사. 친박이 아니지 진박간별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 박근혜를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불법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혐의가 몇 지금 범인가요 도대체? 21개입니다. 21범인가요? 처음에 시작은 18범으로 하였으나 그 끝은 몇 범이 될지 모르느니라. 18범이 아니어도 18범. 18범으로 시작했으나 아니, 요거를 병합을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골이 진토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빨리 불어야 돼요. 아니, 짱돌형으로 할 것인지 평생 살 것인지. 아니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박근혜가 도대체 그 7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토하는 게 그나마 형량을 몇 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총선에 여론조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되나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드디어 그럼 이제 공직선거법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그렇죠.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통상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부처인데 거기에 청와대의 오다일 걸로 추정되는 그 오다에 의해서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작업을 가장 선두에서 해왔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쪽의 실도는 이해가 안 돼요. 세월호가 뭐 정권을 좀 어렵게 한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짐짓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어려워진다가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커지면 정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정권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특조위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 작년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이지다시 세월호다 방송에서
특조위보다 더 현실적인 거는 이런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검찰이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조윤선, 이병기, 김재원 플러스 김영석 등의 정부의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 수사를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느냐 그래서 선원들을 처벌했잖아요. 1, 2, 3 정장 이렇게 해서 처벌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에 누가 관여돼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느냐를 수사하는 거는요. 다시 수사가 아니고요. 첫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이 용산 참사 9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직접 제 눈으로 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는 최소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의 이를테면 속편, 이 영화 공동정범의 공동감독이시죠. 김일란 감독님하고 이혁성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일란 감독님부터. 이름을 우리 방송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기억이 아니라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 두 개의 문은 저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공동정범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네. 최근에 그 1987 감독님 인터뷰하려고 심야에 가서 영화 보고 온 기억이 나요. 심야에 새벽 1시 반인가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동정범은 제가 볼 시간이 사실 없어서 죄송한데 두 개의 문의 기억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이혁상 감독님. 네. 꼭 저렇게 생기신 분들은 목소리가 좋아요. 아, 그런 법칙이 있나요?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가끔씩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비슷해요. 구강 구조가 되게 또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광고에 나오셔서 그렇죠. 목소리는 굉장히 그렇죠. 친숙하실 익숙하죠. 거예요, 다들. 그렇겠네요. 근데 요거 만드시는 분들이라 광고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 오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 녹음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 예. 저희 굉장히 낯선 그런 또 광고여서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의 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자, 지금 1월 20일이 용산 참사 9주기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9주기 맞았는데 두 분의 어떤 소회? 어떤 겁니까? 9주기가 되니까 벌써 9주기가 됐구나. 정말 벌써 그게 9년 전 사건이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저의 그 10년이란 시간도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9년이나 되었는데도 5분의 죽음이 아직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유가족들의 그 원통함이라는 게 또 9년 동안 계속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면 여기에 왜 박근혜 7시간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보통 박근혜가 그렇게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면 있잖아요. 그래 털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 시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는 거지. 아니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작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첫 상황보고를 청와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그걸 9시 반에 알았냐? 청와대 공식 문서에는 10시에 알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나온 보도인데 청와대가 박근혜에게 오전 8시 35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55분 가까이
세월호가 침수됐고 현재 구조 작업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뭐 시술 받네 뭐 하느라고 몰랐었네 했던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를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가 마취제에 취해 있어서 몇 시간 비웠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박근혜 7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박근혜의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 전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어떤 쿠데타 시도가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쿠데타 시도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독박을 우리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게 만드는, 물론 이제 박근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는 다 알지만 그러한 세력들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시간 방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이제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김재원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정무수석도 있었고, 그다음 정무특보보좌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특보보좌관에서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는 어쨌든 개혁특위위에 간사까지 했었는데 이게 되셨었고, 그다음에 이병기가 당시에 6월부터 국정원장을 맡았거든요. 14년 6월부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에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와버리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조윤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국회에서 방해하고 특조위 방해하고 엄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측면 지원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서 이 문건대로 7시간을 바뀔 수 없도록 15년 11월 달에 이게 지금 안건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올라갔는데 이걸 방해한 거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막 전화하고 지랄하고 밑에 카페까지 왔다가 의원들이 안 와버리고 막 소리치고 나가고, 이 짓을 조직적으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이고 대형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공작을 폈던 사건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는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박완주 의원이 작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그게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조작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경한테 청와대가 유선으로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9시 22분에 세월호의 승선원 500명이 탔냐? 이렇게까지 인원수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9시 22분이에요. 청와대 쪽에서 밝힌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9시 반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초로 이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어요라고 신고한 119에 신고한 학생이 8시 58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건들이 나온 녹취록들이 나온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8시 반에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진박감별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준 사건이에요. 팩트는. 그러니까 박근혜 개인을 위한 사천, 자기 그렇죠. 지켜줄 사람들만 골라내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을 또 국정원에서 돈 받아다가 한 거고, 생각해보면은 2013년에 박근혜가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요. 그리고 2013년 그 초반에 부정선거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간첩 조사 사건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날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그게 바로 이번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딱 4년 전이거든요. 네. 정권 초창기에 벌어지는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어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뭔가 정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 중에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를 하겠다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있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4.16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형 사건이 터지죠. 문건.
청와대 문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게 되는 12월인가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세월호와 관련된 뭔가 이슈로 덮는 방식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뭔가 청와대 내에 암투극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거기까지.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보면 네모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적극 대응. 그 적극 대응이란 말은 정치적 언어로 쓰 있잖아요. 뭐 감히 우리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뭐 검찰에 불려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면이든 뭐 아니면은 직접 대면 조사든 간에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라고 할 정도면 뭔가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막아야만 되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10월 달에 그 기사까지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극 대응이라고 저것들이 쓴 문건이 나왔다는 그 적극은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과 이쪽 특조위에다가 발언을 해서 대응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적극 대응은요. 어버이연합, 기타 등등 이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키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경찰을 통해서 미행하고 이런 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걸 지적했는데 적극 대응 위에는 뭐가 있죠?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적극 그렇죠. 대응은 적극 대응을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요. 이하 부처들은요.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분야에서 그래 대통령이 적극 지시 내렸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일사불란의 공문이 내려가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감청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찰을 하고 이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미친 듯이 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사찰 장비를 사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사안이 적지 않고 큰 사건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근원을 찾는데 교두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참사의 책임자인 건 맞는데 진짜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조끼를 다 입었는데 뭐 이런 식의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이 처참하게 앗아간 뭐 이런 형태의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용당한 그런 측면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기획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날 측근들이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네.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알아서 이제 다 했다 밑에서 이너피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암투극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희생된 국민이었다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만 아마 곧 밝혀지겠죠.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어서 저는 그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수부 내에 들어있는 또는 각 부처에 들어있는 암적 존재, 관료주의 아직도 그들이 버티고 있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석 등이 해수부 장차관들이 들어가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불게 될지가 난 되게 궁금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경오염이 되면 환경부하고 관련해서 반대에 있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반도 기위에 영문 코리아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남과 북의 선수 22명이 커다란 환호를 받으며 링크에 들어섭니다. 경기에 앞서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당초 실력이 떨어지는 북한 선수를 상대적으로 출전 시간이 적은 4조에만 투입하겠다던 세러머리 감독은 예상과 달리 북한 선수들을 중용했습니다. 북한 정수현을 한수진, 이은지와 함께 2조 공격수로 투입했고 또 다른 북한 공격수 려송이도 3조에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게 했습니다. 4조에도 북한 공격수와 수비수 1명씩을 배치해 1조를 제외한 모든 조에 남북 선수들이 섞이도록 했습니다. 손발을 맞춘 지 열흘밖에 안 된 단일팀은 세계 5위 스웨덴의 힘과 조직력에 밀렸지만 온몸을 던지는 6탄 방어로 대량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단일팀의 첫 골은 한국 선수들로만 꾸려진 1조에서 나왔습니다. 2대0으로 뒤지던 1피리어드 종료 1분여 전 대표팀의 에이스 박종화가 강력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인천 선앙 링크에서 열린 유럽의 강호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1대 3으로 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의 펜스 부통령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과거와 같은 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순 평창 패럴림픽 폐회 이후 조속한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이 한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나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아베 총리는 북한 미소 외교에 끌리지 말고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7일 도쿄에서 열릴 회담에서 대북 압력 강화 지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위기론을 줄기차게 부각시켜온 일본 정부.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 내 거주 일본인의 대피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 중인 서지현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조사단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와 서 검사의 직속 상관으로 성추행 당시 고충을 상담했던 이상철 변호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조사단 부단장인 박현주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상황부터 이후의 인사불이익 등 폭로 내용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 전 검사장과 당시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덮고 인사불이익을 준 의혹과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듣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듣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 출석은 진상조사단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조희진 조사단장은 과거 발언과 관련해 자격 시비가 일었고 서 검사 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재련 변호사 역시 과거 활동 논란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 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재원이나 조윤선이나 이병기도 혐의가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건 중에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는 막아달라. 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특조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을 찾아와서 특조위 관계자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게 공식 문서로 발견이 됐는데